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서며 어제 이어 오늘도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은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초중고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젊은 층이 꼽히자 백신도 안 주고 비난만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민주당에선 경선 연기론이 또 거론됐습니다. 부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민주당 대선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최근 또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조기 귀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부인은 취재진에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국방부가 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의 사건 은폐부터 협박, 2차 가해까지 총체적 난국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해임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스타트업이 빚 150억 원을 지고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번 주말 저녁은 당분간 4명이 모일 수 있는 마지막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모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결국 정부가 수도권의 방역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해서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확산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연기학원. 지난 5일 수강생 한 명이 첫 확진된 이후 다른 수강생들과 가족 등으로 전파되며 오늘까지 20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수강생 등은 장시간 함께 머물며 비말 발생이 많은 발성, 연기 연습을 하며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운 영등포의 식당 관련 확진자는 17명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해선 15명이 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 어린이집에서는 원화 10명을 포함해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이천의 반도체 회사에서는 10명이 감염되는 등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1,0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으로도 점차 확산되면서 전국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예고대로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이 어제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며 외출과 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오늘 오후 6시까지 확진자는 어제 같은 시각보다 11명 더 많은 1,050명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제 수도권 시민들은 일상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4단계는 가족에게도 백신 접종자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되고 또 어떤 것은 되지 않는지 황병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4명까지 모여 함께 식사를 즐기는 시민들. 하지만 12일부턴 오후 6시 전까지만 4명 식사가 가능하고 이후엔 2명은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사실상 첫 야간 외출 제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8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 활동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조치. 실외 골프장에서 4명이 모여 있다가 오후 6시가 넘어도 마찬가지. 개인은 10만 원, 시설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실내엔 100에서 120bpm의 느린 음악만 틀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에 한해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자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의 인원 제한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제한합니다.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14일부터 2주간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서울시는 관내 5,119개 어린이집에 전면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당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역당국 조사 결과 항체를 갖고 있는 수도권 시민은 겨우 0.85%에 불과합니다. 빨리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50대 접종이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는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유행을 주도하는 젊은 층부터 접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접종센터.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 사태로 접종하지 못한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은 2차 접종도 백신 부족으로 제때 맞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증이 돼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수급이 가능할까 그런 게 좀 염려됩니다. 이달 도입이 예정된 백신은 1,000만 회분으로 대부분 50대 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말에 들어옵니다. 수도권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일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접종할 백신이 당장은 없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목표가 고령층 피해 최소화와 사회 필수 기능 유지라며 젊은 층부터 우선 접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8월 중순 이후에 50대 접종이 마무리되면 40대 이하에 대한 접종도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수도권 시민 가운데 항체를 가진 비율은 0.85%에 불과합니다. 이번 4차 유행 상황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그전까진 여전히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부가 2030 세대 방역 지침 준수를 연일 강조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순서는 마지막으로 밀어놓고 이제 와서 방역 실패 책임을 젊은이들에게 전가한다는 얘기죠. 윤수아 기자가 그들의 항변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가능성이 불거진 직후 정부와 방역당국은 2030 세대의 확진자 증가세를 우려의 대상으로 지목해왔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20, 30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정부 공식 SNS 계정에도 2030 세대를 콕 집어 당분간 모임 회식을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가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백신 접종도 후순위인데 4차 대유행 책임을 2030에게 묻느냐는 비판을 감안한 겁니다. 젊은 층에게 모든 대유행의 책임을 돌리는 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책임이 백신을 안 맞은 친구들한테 이제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완전 저희 100%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신촌의 한 대학가입니다. 최근 20, 30대의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 절반가량이 2030에 편중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거리두기 격상 소식이 전해지자 홍대 주변처럼 젊은 층이 특히 많이 모이는 수도권 상가 자영업자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3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건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명령과 다름없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지금 거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홍대 앞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이 거리두기 격상을 앞둔 마지막 금요일인 셈인데 거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이곳 홍대 거리는 평일에도 젊은이들로 상당히 붐볐었는데요. 마지막 불금을 즐기려는 일부 시민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최근 홍대 주점 확진자가 340여 명에 달하면서 영향을 일부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자영업자 분들의 고충이 상당히 커질 텐데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네,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녁 장사가 주요 수입원이다 보니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직원 수부터 줄였다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대략 한 1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대출을. 근데 지금 더 이상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서 좀 가게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지금 다음 주부터 알바 이제 다 나머지 가 있고 저 혼자 6시까지 하루 종일 하고 6시에 먼저 들어가려고. 야권에선 소비진장 목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방역 강화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이 집중되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회식, 출장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해외여행 재개 움직임에 한껏 기대감에 부풀러 올랐던 항공 여행업계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한동안 상승세를 탔던 주가도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 우려에 대기업들은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회식과 출장 금지령은 물론 사적 만남을 금지한 곳도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정부 지침에 맞춰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문화센터는 닫기로 했습니다. 사이판과 격리 면제 협정으로 기지개를 켜려던 여행업계는 날벼락을 맞은 듯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정상화되려면 앞으로도 최소 2, 3년은 더 걸릴 거다. 이렇게. 항공업계는 규모가 작은 저비용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운용 자금이 바닥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항공업계는 매우 좀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황이 빠르게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편이 불가피해질 걸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도 사흘째 하락하면서 3,200선으로 내려앉았고 외국인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특히 경기 회복 기대감에 한동안 상승세를 탔던 항공과 여행, 숙박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하락폭이 컸습니다. 미 증시도 매우 위험한 가을이 올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정말 걱정이죠. 오랫동안 긴 터널 속이었는데 그 터널이 끝나가기는커녕 터널 안이 더 캄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지 고려대학교 의대 최재욱 교수께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4차 유행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걸로 보시는지요? 언제까지 갈 것 전망은 아직은 좀 이르고요. 예. 다만 지난 3차 대유행, 12월 1월 달 3차 대유행에 비해서 훨씬 감염의 크기가 커질 것이고 예. 즉 정점이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차 대유행은 시작 자체가 100명, 200명 수준에서 그렇죠. 예. 유행이 시작된 건데 지금은 400명, 500명 수준에서 예. 출발 자체가 훨씬 큰 상황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감염 규모는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기에 감염력이 더 큰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원인이기 때문에 감염의 크기와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이 델타 변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미국 같은 데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번 전파 속도로 보면 정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델타 변이가 이미 상당 부분 퍼졌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당연히 퍼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고요. 예. 이미 지금 신규 확진자 숫자에 연령대마다 차이 있으면 거의 10%, 2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예.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예. 우세종을 넘어서 전체 이 감염자의 9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 올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자, 정부가 이제 뭐 서둘러서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지금 격상을 시키긴 했는데 이걸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4단계 거리두기 협상에 분명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 지난 해처럼 예. 거리두기가 이 정도 되면은 작년처럼 효과는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늦었고 예. 두 번째로 국민들이 거리두기에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 추가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전년도처럼 쉽게 또 예상대로 이렇게 누그러뜨리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걱정이군요. 지금은 물론 뭐 서울 수도권이 가장 심각합니다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는 하는데 이게 서울을 묶어놓으면 지방으로 번질 가능성, 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분명히 그 점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더구나 이미 지방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10% 미만이지만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고 따라서 언제든지 풍선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방으로 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만일에
이런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간 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문제가 어쨌든 20, 30대들 쪽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백신을 전혀 못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백신 접종으로 감염 예방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유행을 차단하는 효과라는 측면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지금 감염 통로가 되고 있는 20대, 30대 감염 예방 접종 우선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이 확보가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선택지로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방 접종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가장 안타까운데 이달 말부터 50대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 30대는 앞으로 또 언제 돼야지 순서가 돌아올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 이게 좀 가장 문제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번 대유행 어떻게 현명하게 돌파해 가야 할까요? 예, 면목이 없습니다만 이번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또 자영업자의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해서 의존해서 방역 지침을 수행해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또 그것 이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부탁을 드려서 이 방역과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부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분들께 다시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결국 또 닥쳐왔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확산 비상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일정대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논란을 일단락했던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연기를 주장했던 주자들 쪽에서 방역 단계 격상을 이유로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개 반박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경선 연기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돕고 있는 전혜숙 최고위원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경선 상황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선이 방역에 방해가 돼 국민 여러분께 지탄받지는 않을까 코로나 상황에 맞는 경선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역시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정세균 후보 측도 경선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선 연기는 안 된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 측은 공개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이미 끝난 이슈라며 지금도 비대면 방식의 경선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초 연기 불가를 주장했던 박용진 후보는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갈 수는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선 연기 문제를 정리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거론되자 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최종 6명의 예비 경선이 확정되고 나면 이런 방역 상황들을 다 점검해서 어떻게 경선을 해갈지도 긴밀하게 논의를. 민주당은 방역 상황에 따라 경선 방식이 새로 검토돼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경선 연기 관련 논의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빈소엔 이틀째 야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환영한다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최 전 원장을 도둑에 비유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상중인 걸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1시쯤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당일 오전 도둑을 의미하는 양상군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사리사욕을 위해 감사원장직을 던진 사람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철천지 원수라도 상을 당하면 조의를 표한다며 시정 잡배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상중인 걸 몰랐다며 어제 오후 글을 지웠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빈소엔 오늘도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김부겸 총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 등이 찾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선에 도전하는 게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최 전 원장은 2017년 12월 감사원장 임명 하루 전날 부친이 건넨 글귀를 소개하며 정치에 임하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 처지와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한테 또 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해석도 가능은 하겠죠.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권의 검증 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김 씨의 10여 년 전 대학원 논문을 두고 연일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결혼도 하기 전에 배우자 논문을 둘러싼 공세가 계속되자 윤 전 총장 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여당 후보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했는데 김 씨의 논문 그리고 여권 주자들의 과거 논문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박경준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학원 시절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한글 제목 중 회원 유지란 대목이 소리나는 대로 멤버 유지로 영문 번역됐습니다. 여권은 이와 함께 김 씨의 박사 논문에 대해서도 다수의 기사와 블로그를 짜깁기 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요즘 말로 복붙해서 초등학교 과제물이라고 하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부인의 석사,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그러자 윤 전 총장 캠프는 결혼 전 배우자 논문은 대학 조사로 규명될 문제라고 대응하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후보 본인 논문의 표절 의혹 입장부터 밝히라고 반격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3년 성남시장 후보 당시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표절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가천대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석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윤리가 정비되기 이전의 논문이라며 석사학위 논문에서 60여 개 문장의 표절 의혹을 일부 인정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인사청문회 때 박사 논문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과 같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비슷한 논리로 답변했습니다. 저는 2004년에 논문을 통과한 것이고 2007년도에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과거 논문 문제로 정치권이 이렇게 논란 중인데 이 문제를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한 사실이 드러나 MBC가 공식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최민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에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전모 교수가 지난해 11월까지 살았던 주택입니다. 현재는 60대 여성 A씨가 거주 중인데 MBC 취재진 2명이 어제 이 집을 찾아 현 거주자를 상대로 정 교수의 새 주소지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 거주자인 A씨에 따르면 MBC 취재진은 A씨의 승용차에 놓여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본인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뒤 정 교수가 이사간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확인해보니 경찰이라고 소개한 상대는 MBC 취재진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기자의 경찰 사칭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MBC 측은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에 대해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옷가게 점원 폭행에 이어서 공원 관리인과의 몸싸움 시비로 무리를 빚었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예정보다 일찍 남편과 함께 한국을 떠났습니다. 주재국에서의 이딴 무리로 벨기에 정부로부터 귀국 명령까지 받은 처지였지만 카메라를 보면서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단독 포착한 영상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터 레스코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가 관저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기사가 여행 가방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수에치우시앙 대사 부인이 취재진을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이들은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6일 날 간다는 소리 내가 들었었다고요, 원래.
갑자기 오늘 못 가네. 그냥 보내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옷가게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까지 때려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피한 지 석 달 만입니다. 대사부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임기를 채우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공원관리인과의 몸싸움 시비가 불거지자 벨기에 외무부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벨기에 대사가 위임 인사를 하러 왔다며 출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오피스텔에 친구를 가둔 뒤 학대 끝에 숨지게 한 20대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잠을 안 재우는 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몸무게가 34kg에 불과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살 청년 A씨. 동갑내기 친구였던 김모 씨와 안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A씨를 상대로 폭행과 갈취를 일삼았는데 검찰 수사 결과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오피스텔에 감금됐던 피해자 A씨가 건강 악화로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뒤 알몸 상태인 A씨에게 물을 뿌리고 잠을 안 재우는 고문까지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와 안 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살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 행위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피해자 사망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명백히 해 보복 목적의 살해의 고의성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해당 피의자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적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형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모가 남긴 40억대 유산이 비극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6살 터울진 직접장애 2급 동생과 함께 살았던 44살 이모 씨. 지난달 28일 새벽 영화관에 간다며 나간 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 씨가 실종 당일 동생과 함께 있는 장면을 포착해 이튿날 긴급 체포했습니다. 동생은 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이곳 강동대교 북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친형 이 씨에게 장애인 복지법상 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오늘 살인으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넘겼습니다. 숨진 동생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이 씨가 휴대전화로 마취 등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동선 추적한 거랑 피해자 포렌식 결과랑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이웃들은 사이좋은 형제로 보였다고 했지만 같이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못했어요. 지난해 초 4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놓고 동생 측과 재산 분할 소송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방부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2명을 입건하고 25명을 징계했거나 징계할 예정인데요. 국방부는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군의 사건 은폐부터 협박 그리고 2차 가해까지 총체적 난국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뻔뻔한 가해자에 맞췄습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건 3월 2일.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나서야 구속 3명을 포함해 22명이 입건됐고 25명은 징계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수사 발표로 군의 어이없는 대응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 중사는 사건 직후와 다음 날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돌아온 건 회유와 협박이었죠. 가해자는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라고 압박했고 이틀 뒤에는 또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되레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상사들도 없었던 일로 해달라,
너도 다칠 수 있다며 회유에 가세했죠.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하고 신고할 경우 불이익으로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공군 중사가 숨진 뒤에도 공군 군사경찰단은 국방부의 성추행 사실을 누락한 채 단순 변사 사건으로 허위 보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뒤에야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됐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2달간 청원 휴가를 실시했지만 휴가 기간 대부분 머물렀던 관사는 가해자들과 맞닥뜨릴 수 있는 불과 30여 미터 거리였죠. 새 부대에서도 2차 가해는 이어졌습니다. 새 대대장은 아예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이 본다고 말했고, 중대장은 성 관련 일이라고 말했죠. 부하를 모아놓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인원이 오니까 잘해주자, 적응을 못하게 되면 다시 20기로 전속시키겠다는. 군 검사가 2달 동안 가해자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수사와 처벌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보강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는 비상입니다. 이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풍선 휴가가 우려되는 건데요. 이 방역을 위해서 드론과 로봇이 동원됐습니다. 이승우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하늘에 뜬 드론이 열화상 카메라로 피서객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이동식 로봇은 백사장 일대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감시합니다. 오는 17일 개장을 앞둔 경포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해수욕장 방역은 강화됐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서는 백사장의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대천 해수욕장에선 체온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스티커가 도입됐습니다. 입구 자체에서 조금 이제 체온 체크나 아니면은 출입자 체크를 하면서 좀 강화됐다고 조금 느끼고 있긴 한데, 피서지는 대부분 거리두기 1단계. 풍선 효과가 나타날까봐 피서객도 상인도 불안합니다. 불안한 건 사실이죠. 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어느 누구나 와가지고. 대량으로 확진자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것도 걱정이. 경주에서는 수도권에서 가족 여행을 온 20대가 어제 확진되면서 관광지 일대 예약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예약했는데 오늘 아침에 취소해서 전화가 왔어요. 상인들은 수도권 피서 인파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인 상황. 피서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수근입니다. 이번 주 물폭탄이 쏟아진 남부지방 상황 전하겠습니다. 장마가 떠난 자리에 폭염이 찾아와서 소외 주민은 힘겨운 재기를 이어가야 했는데요. 흙투성이로 변한 집은 언제 복구될지 기약할 수 없고 농작물은 이미 다 상해버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곰팡이가 핀 장판과 벽지를 모두 뜯어내고 흙투성이가 된 가지 도구를 닦아냅니다. 하지만 살림살이 대부분이 쓰레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 버리잖아요. 어머님이 쓰시던 물건 손때 묻었던 것까지 싹 버리네요. 이 마을은 주택 3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입구에 수해 쓰레기가 줄줄이 쌓이면서 길이만 40m가 넘습니다. 장맛비는 그쳤지만 이번엔 30도가 넘는 폭염이 수해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집이 완전히 망가진 주민 16명은 닷새째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상황. 덥다고 복구를 쉴 여유조차 없습니다. 더운 것이다 우리가 어디 참을 수 있죠. 비만 안 오면 어디 가면 빨리 해야 하고 빨리 들어간 거 우리 목적이지. 폭우가 덮쳤던 무화과 비닐하우스 복구 현장은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습기와 폭염이 겹쳐 물에 잠겼던 농작물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흙 범벅인 농작물을 닦고 정리하는 농민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해가 뜨면 기본적으로 4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너무 더워서 사람이 힘들기도 하고요. 뿌리가 썩어서 더 이상 나무로 그 열매를 못 팝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가자마자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수해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기업이나 스타트업 사업자가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한 제도를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죠. 취지가 좋아서 시작 단계에서 기대가 컸는데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스타트업이 빚 150억 원을 지고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자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9년 5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디지털 배달통입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에 광고물 부착이 금지돼 있지만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사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만 되면은 나 일어설 수 있어, 나 될 수 있어 하는 절대적인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다만 2년 동안 광주광역시 내에서 100대만 운영하라는 제한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6개월 뒤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지역과 규모를 완화해준다고 약속했고 규모가 커지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사채까지 끌었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답을 준다던 정부는 2년이 흐른 올해 5월이 돼서야 제한을 풀어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오토바이 광고를 풀어주면 차도 풀어달라고 버스도 풀어달라고 그럴 거 아니냐. 2년 동안 매출은 0원, 빚 150억 원만 쌓였습니다. 회사는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게 희망 고문이었고 지금은 절대 절망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내가 왜 이 샌드박스 원망스러워요. 과기정통부는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기업과 규제를 실증해야 하는 부처들의 입장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력을 가지지 않은 스타트업들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어떤 질병이 적용되는지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모호한 게 많아서 노사 모두 불만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은 24가지입니다. 화학물질 급성 중독이 대부분이고 열사병도 포함됐습니다. 1년 이내 이 같은 질병의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노동계는 적용되는 질병에 반발합니다. 과로사의 대표 질환인 뇌심혈계 질환이 빠져 경영진에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뇌심혈계 질환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등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너무 좁고요. 안전보건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 경영계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적정히 편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준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적정한, 충분한, 또 필요한 조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감독관청위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이 될 여지가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주유소와 놀이공원, 영화관, 지하주차장 등 전국 15만 개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입시 비리 문제로 우리 사회에 공정 논란을 불러왔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서 관련 대학들이 정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려대가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오면 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데 이어서 서울대학교도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해임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의 압박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명문대학들이 현 정부 임기 말이 되자 이제 좀 다급해진 듯한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관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서울대로부터 직위 해제됐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있어 월 평균 270만 원가량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학생들의 수업권 차질 등을 감안해 조 전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1심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지난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전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해임 등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되는 정경심 교수의 2심 이후로 조치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한편 한미 이중 국적자로 병역 기피 의혹이 일었던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지난 4월 군에 입대해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부대에 복무 중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일주기 추모식이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경북 칠곡에서 열렸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참석해 백 장군은 한미동맹의 뿌리라고 했고 라케모르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이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이 없었다면 한강의 적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분향한 뒤 폴 라케머라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과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이 경례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며 전세를 뒤집었고 이후에도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2차례 태극 무공훈장을 받고 32살의 대장 계급장을 단 전쟁 영웅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하면 더욱 진전시키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위해 미 국방장관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일화도 유명합니다. 고 백선엽 장군님은 한미 동맹의 정신적 뿌리이자 상징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일제 때 간도특설대 출신이란 이유로 백 장군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현충원 파묘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7일분자 12분이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고. 하지만 이날 영상 추모사를 보낸 7명의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고인을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 I have always likened and compared General Paek Sun-yup to America's General George Washington in the defense of his Korean homeland and his Korean people. TV조선 윤동빈입니다. IT 대통령 암살 속보입니다. 누가 죽이라고 사주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 암살에 용병 28명이 동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몸에서는 총탄 흔적이 12군데나 발견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쪽에선 퇴진을 요구해온 대통령이지만 암살이란 사태에 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암살 가담자는 모두 28명. IT계 미국인 2명과 콜롬비아인 26명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병들입니다. Inicialmente, la información señala que son ciudadanos colombianos, miembros retirados del Ejército Nacional. 이들은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임을 사칭해 모이즈 대통령의 사저에 침입했습니다. 모이즈의 이마와 가슴에선 총탄 흔적이 12개나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암살단을 추적한 경찰은 총격 대치 끝에 3명을 사살했고 17명을 체포했습니다. 8명이 달아났지만 경찰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IT의 계엄이 선포되면서 국경은 닫혔습니다. IT 국제공항도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야당 연루설이 나오고 있지만 동기와 배후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임시총리는 오는 9월에 예정대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했던 우리에게 이번 한 주는 힘겨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한국에서 30년 가까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하종 신부의 삶에서 안식을 얻어보시죠. 임서연 기자가 김 신부를 만났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밥과 감자탕을 퍼나릅니다. 하루 평균 700인분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김하종 신부와 자원봉사자들은 한여름 가스불과 씨름합니다.
야외 급식으로 전환한 지 벌써 1년 반. 김하종 신부는 폭염 속 바깥에서 기다리는 노숙인들 걱정이 더 앞섭니다. 여기 식사하러 오신 분 고생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움직이고 와서 덥지만 와서 1시간 정도 아스팔트 앉아 있어서 기다리고 있고. 이곳을 찾는 70%는 하루 한 끼가 전부. 장마 등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발걸음은 이어집니다. 지난해 안나의 집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매일매일 자전거 오셔요. 82살이야. 그거까지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할머니 둘이 나눠서 식사한다고. 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1993년부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하종 신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제 앞에 계신 분 불쌍한 사람 아니고 같은 인간이다. 인간답게 환영하고 있고 인정하고 리스펙트하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후원금 걱정과 코로나19까지 중단 위기도 많았지만 안나의 집을 24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조건 해요. 왜냐면 우리가 휴가 안 가요. 이분 식사해야 돼요.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 선수들의 메달 사냥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관중 출입을 놓고 고민하던 일본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が新たに東京都に発出されることが決定されたことを受け、東京都の会場は無観客とすること。 올림픽 125년 역사상 초유의 무관중 개막식이 열리게 된 겁니다. 도쿄도를 제외한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 경기장도 관중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42개 중 34개 경기장이 이곳에 밀집해 있습니다. 무관중의 경우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본 홈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에 맞서야 했던 태극전사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3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하는 야구 대표팀, 동메달 이상을 노리는 축구 대표팀도 무관중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메달 효자 종목인 양궁, 펜싱 선수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무관중 시합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네, 그 나름대로 또 고요한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네. 조별 예선부터 한일전을 치르는 여자 배구와 여자 핸드볼, 그리고 유도 종주국 일본에서 반전을 노리는 제1교포 안창림 등도 한결 부담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와 조직위 측은 9천억 원이 넘는 입장권 판매 수익을 날리게 됐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한 퍼스트 레이디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너가 숨을 거둔 침대 곁에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믿었던 영혼은 기만당하고 잠시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모든 생각들이 역겹다. 엘리너는 시에 1918이라는 숫자를 써놓았습니다. 남편의 가방에서 연애 편지 한 묶음을 발견한 해였죠. 엘리너의 여비서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신당한 고통을 엘리너는 평생 겪었고 죽음의 길까지 안고 간 겁니다. 그 고통은 거꾸로 엘리너를 가장 활동적인 퍼스트 레이디로 이끈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너 못지않았던 참여형 퍼스트 레이디가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즐린이었습니다. 엘리너도 삼갔던 강요회의에 배석했고 남편을 대신해 해외 순방도 했습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 고지식하고 무능했던 남편의 결점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었죠. 카터와 로즐린은 94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카터가 3살 때 간호사였던 어머니를 따라 이웃집에 갔다가 생후 하루 된 로즐린을 봤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마을에서 함께 자라 결혼했고 땅콩 농장을 함께 일구다 백악관까지 가는 말 그대로 반려의 삶을 걸었습니다.
97살 카터와 94살 로젤린이 고향에서 결혼 75년을 조촐하게 자축했습니다. 금혼과 금강혼을 합친 금강금혼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대통령이 가장 오랜 결혼을 누리며 기록을 계속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딱 맞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했죠. 하지만 카터는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검소한 보통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요트를 팔고 전용차를 줄이고 의전 절차까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무능한 대통령이 옷가방을 들고 다니며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역겨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재선에 실패했지만 땅콩 농부에서 대통령이 됐듯 인생을 또 한 번 역전시켰습니다. 세계 분쟁 해결에 앞장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95살까지 망치를 들고 봉사했습니다. 임기 말년에 언론의 조롱 대상이 되다시피 했던 그를 타임지는 최고의 퇴임 대통령으로 꼽았습니다. 75년 해로는 그런 삶의 끝자락에 꽃비처럼 내린 축복일 겁니다. 갑자기 먼 나라 대통령 얘기를 하게 된 건 우리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딱한 처지가 겹쳐 떠올라 두서없이 우리 지도자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7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지도자의 현재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주말 동안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보이겠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이 유난히 후덥지근한 이유는 습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주말 동안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높은 습도를 유지하겠습니다. 기습적으로 쏟아질 짧고 강한 비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100mm가 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9도, 청주와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만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9일 금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